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정말 흔한데, 그래서 오히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바로 헤르페스 단순 바이러스 HSV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학문헌 자료를 토대로요.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뭔지, 또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떻게 숨어 지내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재밌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전 세계 수십억 명이 감염됐다니 거의 뭐 감기 바이러스 수준 아닌가요? 근데도 참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가 정말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기본부터 아주 깊은 내용까지 다루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바이러스 구조나 복제 방식은 기본이고요. 역시 제일 흥미로운 건 어떻게 우리 신경세포 안에 평생 숨어 있느냐, 이 잠복과 재활성화 문제, 그리고 우리 면역 체계하고 어떻게 싸우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 그 외에도 얼마나 흔한지, 또 증상은 어떤지, 진단, 치료, 예방까지 정말 이 바이러스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말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헤르페스 단순 바이러스 HSV, 크게 1형이랑 2형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료에도 둘 다 DNA 바이러스고 피부, 점막, 신경계 여기저기 감염시킨다고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HSV1하고 HSV2는 유전적으로 보면 사촌지간 정도? 전체 염기 서열은 한 50% 정도만 같고요. 근데 바이러스를 이루는 단백질은 80% 이상 비슷해요. 아, 단백질은 비슷하군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이 둘을 딱 구분할 수 있는 뭐랄까 신분증 같은 단백질 부위가 있어요. 신분증이요? 네, 예를 들면 당단백질 G, 글라이코프로테인 G라는 부분인데 이게 1형이랑 2형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면 내가 1형에 걸렸구나, 2형에 걸렸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아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1형은 입 주변, 2형은 생식기 주변에 문제를 잘 일으키고 또 재발 빈도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에 감염됐는지 아는 게 관리나 상담에 도움이 돼요. 그렇군요. 관리 차원에서 중요하네요. 네. 심지어 자연에서는 이 둘이 섞인 제조합 바이러스도 있고요. DNA 분석 기술로는 같은 1형 안에서도 또 2형 안에서도 미세한 차이를 봐서 이게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역학조사에도 써요. 와, 정말 깊게 들어가네요. 그럼 바이러스 구조는요? 구조는 간단해요. 유전 정도, 그러니까 DNA가 담긴 핵이 있고 이걸 단백질 껍질, 캡시드라고 부르는 게 감싸고 그 밖은 우리 세포에서 가져온 지질막, 외피로 덮여 있는 형태예요. 우리 세포에서 가져온다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세포에 들어갈 때는 이 외피에 있는 특수 단백질들, 당단백질 D니, GH, GL, GB니 하는 것들이 열쇠처럼 작용해서 세포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선 어떻게 자기 복제를 하는 건가요? 그 자료 보니까 복제 과정이 즉시 초기, 초기, 후기 이렇게 단계별로 조절된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아주 체계적이거든요. 마치 바이러스 공장을 단계별로 돌리는 거랑 비슷해요. 공장이요? 네. 먼저 즉시 초기, 알파 유전자가 켜지면서 복제 과정을 지휘할 단백질들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초기, 베타 유전자 단계에서 바이러스 DNA를 복제하는 데 필요한 핵심 효소들. 아까 말씀하신 티미딘 키나제 TK나 DNA 중합 효소 같은 걸 만들죠. 항바이러스제가 주로 2단계를 노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쓰는 아시클로버 계열 약들이 바로 이 초기 단계, 특히 바이러스만 가진 특별한 효소인 TK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DNA 중합 효소를 직접 방해해서 바이러스 증식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복사기를 멈추게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마지막 후기 유전자 단계에서는 이제 바이러스 껍데기 같은 구조 단백질들을 왕창 만들어서 새 바이러스 입자를 조립하고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요즘엔 이 후기 단계, 그러니까 조립이나 방출을 먹는 새로운 약들도 연구 중이고요. 아하, 그렇군요. 근데 역시 헤르페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잠복 아니겠어요? 한 번 걸리면 평생 몸 안에 숨어 지낸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주로 1형은 얼굴 쪽 3차 신경절, 2형은 허리 아래쪽 천골 신경절에 숨는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요. 잠복 상태일 때 잠복연관 전사체 LATS라는 특정 RNA 조각이 계속 만들어진대요. 이게 바이러스가 안 들키고 숨어있게 돕는다니 진짜 교묘한 것 같아요.
네, 그 LATS 발견이 헤르페스 연구에서 정말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바이러스가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이 LATS 같은 걸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숨어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아, 그냥 자는 게 아니군요. 네, 이게 평생 우리 몸에 머무는 핵심 비밀 중 하나인 셈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잠복 상태가 완전히 활동을 멈춘 동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면이 아니면요? 운영 대부분 억제되어 있지만 언제든 깨어날 준비가 된 그런 역동적인 상태에 가까워요. 신경절 전체를 보면 바이러스 활동이 완전히 0인 경우는 드물고 일부 세포에서는 계속 낮은 수준으로 뭔가 꿈틀대고 있다가 어떤 계기, 예를 들면 자외선,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이런 유발 요인이 생기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럼 우리 몸은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우리 면역세포, 특히 신경절에 있는 T세포, 그중에서도 CD8 플러스 T세포들이 이걸 계속 감시하고 억제하려고 싸우고 있어요. 항상 경계태세인 거죠. 와, 잠자는 화산 같다는 비유가 딱 맞네요. 네.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보면 왜 사람마다 재발 빈도나 증상 정도가 다른지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바이러스와 우리 면역계의 힘겨루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와, 그렇군요. 잠자는 게 아니라 숨어서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증상이 전혀 없을 때도 바이러스가 피부나 점막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그 무증상 배출이라는 게 가능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무증상 배출이 헤르페스 전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자료 보니까 이게 몇 시간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한다던데요. 이게 진짜 헤르페스가 쉽게 퍼지는 이유겠네요. 생각보다 훨씬 교활한데요. 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파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숨어 있다가 또 증상 없이도 퍼져나가는데 애초에 처음 우리 몸에 들어올 땐 어떤 경로로 들어오나요? 그 첫 단계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죠? 보통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상처나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아, 상처나 점막이요? 네, 들어오면 일단 피부나 점막세포에서 1차로 증식하고 그다음에 근처 신경끝을 타고 쭉 이동해서 최종 목적지인 신경절에 도착해서 잠복하는 거죠. 신경을 타고 이동하는군요. 네, 그래서 첫 감염 때는 바이러스가 들어온 곳이랑 좀 떨어지는 곳에도 물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첫 HSV2 감염 때는 한 30에서 40% 정도는 바이러스가 피를 타고 도는 바이러스 혈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피를 타고 돌기도 하는군요. 그럼 우리 몸은 이 침입자한테 어떻게 맞서 싸우나요? 면역 시스템이 중요할 텐데요. 물론이죠. 면역 반응이 감염 결과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세포 매개 면역, 특히 T세포가 감염된 세포를 직접 찾아내 없애거나 전신으로 퍼지는 걸 막는 핵심 역할을 해요. T세포요. 네, 특히 CD8 플러스 T세포는 피부 병변에서 바이러스를 청소하고 일부는 피부에 남아서 다음 재발 때 바로 대응할 수 있게 파수꾼 역할도 하고요. 항체는 혈액 속 바이러스를 중화시키거나 다른 면역세포가 공격하도록 돕죠. 근데 바이러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어 ICP47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감염된 세포가 나 감염됐어요 하고 외치는 신호, MHC 클래스 1 분자를 제대로 못 내보내게 방해해요. 다양한 면역 회피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스텔스 기능 같은 거네요. 네, 비슷해요. 그리고 선천 면역에 관여하는 유전자들, TLR3나 TLR2 같은 것들의 개인적인 차이도 감염 심각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런 면역 반응의 차이나 바이러스의 회피 전략이 결국 왜 사람마다 헤르페스 경험이 그렇게 다른가 하는 점이에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죠. 정말 우리 몸 안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군요. 듣다 보니까 궁금한데 이 바이러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까 수십억 명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요? 네, 자료에 나온 수치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HSV1은 50세 미만 인구의 약 67%, 그러니까 37억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요. 37억 명이요? 와, 네, HSV2는 주로 성접촉으로 전파되는데 15세에서 49세 인구의 약 13%, 한 4억 9천만 명 정도가 감염된 걸로 봐요. 이것도 엄청나네요. 그렇죠.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같은 곳은 HSV2 유병률이 훨씬 높아서 임산부의 60%에 달하는 것도 있다고 해요.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높고요.
미국만 해도 성인의 15에서 20%가 HSV2 항체를 가지고 있다니까 정말 흔한 거죠. 와, 37억, 4억 9천만. 정말 상상 초월이네요.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건 결국 우리 중 상당수가 증상이 없어서 모르는 사이에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감염 시기도 좀 달라서 HSV1은 어릴 때 가족 내 접촉 등으로 HSV2는 주로 성활동 시작 후에 감염되는 패턴이고요.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네, 뭔가요? HSV2 감염이 HIV1 감염 위험을 눈에 띄게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아, HIV랑 관련이 있다고요? 네, 인구 전체로 보면 2배에서 4배, 성관계 한 번당 감염 위험은 무려 7배에서 9배까지 증가시킨다고 해요. 헉, 그렇게나요? 그 이유가 HSV2가 재발하는 생식기 점막 부위에 HIV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특정 면역세포, 그러니까 CCR5를 가진 CD4 플러스 T세포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헤르페스 염증이 HIV에게는 침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이죠. 아, 그렇군요. 안타깝게도 현재 항바이러스 치료가 헤르페스 증상은 조절하지만 이런 염증 반응까지 완전히 없애진 못해서 HIV 감염 위험 감소 효과는 좀 제한적이라고 하고요. 공중보건에서 HSV 관리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증상 없는 배출이 전파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HSV2와 HIV의 연관성,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자, 그럼 실제로 감염되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감염 부위나 면역 상태, 바이러스 유형에 따라 아주 다양하다고 하셨는데 첫 감염이 재발보다 더 심하다고요? 예, 맞아요. 첫 감염은 몸이 처음 겪는 거라 발열, 두통 같은 전신 증상도 잘 오고 병변 자체도 더 넓고 오래가는 편이에요. 반면에 재발은 몸에 이미 면역 기억이 있어서 보통 더 가볍고 짧게 지나가죠. 아, 차이가 있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 하나는 생식기 감염은 HSV2가 HSV1보다 재발이 훨씬 잦다는 거예요. 자료 보면 약 8배에서 10배 정도 더 자주 재발한다고 해요. 8배에서 10배요? 네, 반대로 입이나 입술 주변은 HSV1이 HSV2보다 훨씬 더 자주 재발하고요. 그래서 유형을 아는 게 재발 빈도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대표적인 증상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몇 가지 흔하거나 중요한 것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입과 얼굴 주변 감염입니다. 흔히 입술 물집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재발성 HSV1 감염의 가장 흔한 모습이에요. 아, 그게 헤르페스였군요. 네, 첫 감염 때는 입안 전체나 목구멍에 염증, 잇몸 이반염, 인두염이 생겨서 꽤 아플 수 있고요.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염증이 아주 심해지거나 피부 전체로 퍼지는 습진성 헤르페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드물지만 다형 홍반이나 벨마비, 안면마비와도 연관될 수 있다고 하고요. 벨마비까지요? 네, 자료에서는 벨마비 치료 관련해서 항바이러스제랑 스테로이드 같이 쓰는데 중등도 이상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증에는 스테로이드만 쓰는 걸 선호하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하네요. 그렇군요. 다음은요? 다음은 생식기 감염입니다. 첫 감염 때는 전신 증상이랑 같이 생식기 부위에 통증, 가려움, 소변 볼 때 불편함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성은 자궁 경부나 요도까지 침범하기도 하고요. 재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SV2가 훨씬 작고요. 네. 그리고 항문 성교와 관련해서 항문이나 직장의 염증, HSV 프록타이티스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최근 유행했던 엠두창의 엠폭스 증상과 비슷할 수 있어서 PCR 검사로 정확히 감별해서 각각 맞는 치료, 그러니까 HSV는 아시클로브 계열, 엠두창은 테코비리마트 같은 약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해졌어요. 아, 엠두창과 감별이 중요하겠네요. 입이나 생식기 말고 다른 데도 감염되나요? 아까 손가락이나 눈 이야기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다른 피부나 눈 감염도 주의해야 해요. 손가락 끝 상처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염증 일으키는 헤르페스 손끝염도 있고요. 재발도 가능해요. 레슬링 선수들처럼 피부 접촉이 잦은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피부 외상 부위로 전파되는 헤르페스 글라디아토룸도 있고요. 글라디아토룸,
네, 특히 눈 감염은 정말 심각할 수 있어요. HSV 각막염은 미국에서 감염성 각막 실명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일 정도고요. 특징적으로 나뭇가지 모양 궤양, 수지성 궤양을 보이기도 해요. 심하면 급성막막 괴사 같은 응급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서 눈에 이상이 느껴지면 빨리 안과 가셔야 해요. 눈 실명 원인이라니 무섭네요. 신경계 감염도 심각하다고 하셨죠? 네, 신경계 감염도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HSV 뇌염은 주로 HSV1이 뇌의 측두엽을 침범해서 생기는데 발병하면 사망률도 높고 살아남아도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휴. 그래서 의심되면 즉시 뇌척수액 PCR 검사로 진단하고 고용량 아시클로버 정맥주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무균성 뇌수막염은 첫 생식기 감염 때 같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몰랄의 뇌수막염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엉덩이나 회음부 감각 이상, 소변 보기 어려움 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알츠하이머병이랑 HSV 감염 연관성 연구도 진행 중인데 아직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알츠하이머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와,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네요. 뇌염까지. 내부 장기나 특히 신생아 감염은 더 위험하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내부 장기 감염은 흔하진 않지만 면역력이 아주 약한 환자들, 장기 이식 환자나 에이즈 환자 같은 분들에게는 식도염, 폐렴, 간염 등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헤르페스 간염은 드물지만 매우 치명적일 수 있고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서는 림프절염 형태로 나타나서 진단이 헷갈리기도 하고요. 전신 감염은 드물지만 면역 저하자나 심한 화상 영양실조 환자, 또 임신 중 척감염 시 위험이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신생아 헤르페스 감염은 정말 심각하게 다뤄야 해요. 사망률도 높고 살아남아도 뇌 손상 같은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길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아, 정말요? 어떻게 감염되는 건가요? 대부분 출산 중에 엄마의 생식기 분비물에 노출돼서 감염돼요. 특히 임신 마지막 몇 주 동안 엄마가 처음으로 HSV에 감염된 경우 아기한테 전파될 위험이 기존 감염 엄마보다 훨씬 높아요. 자료에서는 10배 높다고 하네요. 10배나요? 네. 그래서 신생아 감염이 의심되면 즉시 고용량 아시클로버 정맥주사 치료를 시작하고 그 후에도 몇 달 동안 경구 항바이러스제로 재발을 막는 억제요법을 하는 게 표준 치료입니다. 그렇군요. 임신 중 관리도 중요하겠네요. 네, 임신 중 감염 관리도 중요하죠. 미국에서는 임산부 5명 중 1명꼴로 HSV-2에 감염되어 있을 정도로 흔하지만 다행히 임신 전부터 감염되어 있던 여성이라면 재활성화로 아기에게 전파될 위험은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에요. 아, 그건 다행이네요. 근데 임신 말기에 처음 감염되면 아기에게 전파될 위험이 30에서 50%로 확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임신 말기에 항바이러스 억제요법, 그러니까 아시클로버나 발라시클로버를 먹는 게 분만 시 병변 발생을 줄여서 제왕절개 빈도를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신생아 전파 자체로 확실히 막는지는 아직 좀 논란이 있어요. 분만 시점에 활동성 병변이 보이면 제왕절개를 고려하는 게 일반적인 권고입니다. 신생아 감염이 그렇게 위험하더니 임신 중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 헤르페스 감염을 정확히 진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집 모양만 보고 알 수도 있겠지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포 긁어서 현미경으로 보는 티젠크 도말 검사도 썼는데 민감도가 낮아서 놓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요즘은요? 현재 가장 정확하고 민감한 표준 검사법은 병변 부위에서 직접 바이러스 DNA를 찾아내는 PCR 검사입니다. PCR 검사요? 네, 바이러스 양이 적어도 찾아낼 수 있고 결과도 비교적 빨리 나오고요. 바이러스 배양 검사도 가능하지만 PCR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민감도도 낮아요. 다만 약의 내성이 있는지 검사해야 할 때는 배양된 바이러스를 써야 하고요. 혈액 검사로도 알 수 있나요? 혈액 검사로는 과거 감염 여부나 감염된 바이러스 유형, 그러니까 1형인지 2형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특정 당단백질, GG1, GG2에 대한 항체를 보는 건데 증상이 없는 사람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거나 파트너에게 전파 위험 상담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PCR이 제일 확실하군요. 진단이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항바이러스제 쓴다고 하셨죠? 네, 치료의 핵심은 항바이러스제예요. 주로 아시클로버 그리고 그 유사체인 발라시클로버, 팜시클로버가 쓰입니다. 발라시클로버나 팜시클로버는 몸에 흡수가 더 잘 돼서 복용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아, 약 먹는 횟수가 줄면 편하겠네요. 그쵸. 이 약들은 아까 잠깐 말했듯이 바이러스가 가진 특별한 효소 티미딘 키나아제, TK에 의해 약물이 활성화된 다음에 바이러스 DNA 복제 과정에 끼어들어서 복제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작용해요. 네. 치료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눠요. 첫째, 급성기 치료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약을 먹거나 심하면 주사 맞아서 증상 기간과 심각도를 줄이는 거고요. 둘째, 억제요법은 재발이 아주 작거나 심할 때 매일 저용량 약을 꾸준히 먹어서 재발 빈도랑 무증상 배출을 줄이는 거예요. 매일 먹는 거예요? 네. 특히 발라시클로버 500mg 매일 복용하는 게 파트너에게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약 50%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전파 예방 목적으로도 쓰여요. 셋째, 중증 감염 치료는 뇌염이나 신생아 헤르페스, 면역 저하자의 심한 감염에는 반드시 고용량 아시클로버를 정맥 주사로 맞아야 하고요. 그럼 이 약들이 항상 효과가 있나요? 혹시 내성이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한데요. 항바이러스제 내성은 다행히 일반인들한테는 매우 드물어요. 근데 면역 기능이 아주 약한 환자들, 장기 이식 환자나 진행된 HIV 감염 환자 같은 분들에게서는 약에 내성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보고돼요. 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내성은 주로 약이 작용하는 첫 단계인 바이러스의 티미딘 키나아제 TK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생겨서 발생하는데요. 이럴 땐 포스카네트라는 다른 계열 약을 정맥 주사로 써야 해요. 근데 이게 신장 독성 같은 부작용이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시도포비어라는 약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약도 있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TK 돌연변이랑 상관없이 작용하는 새로운 기전의 약들, 헬리카아제, 프리마아제 억제제 같은 신약들도 개발돼서 고려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에서 개발도상국의 특정 인구에서는 표준 항바이러스제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하니 이런 지역적, 인종적 차이 연구도 필요해 보여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료는 증상 관리랑 전파 위험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지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는 거네요. 아까 그 잠복 특징 때문에요. 그럼 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현재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완벽하게 예방할 백신은 아직 없어요. 백신이 없군요. 네. 하지만 전파 위험을 줄이는 방법들은 있죠. 성관계 시 콘돔 사용이 생식기 헤르페스 전파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콘돔으로 덮이지 않는 피부에서도 바이러스 배출이 가능해서 100% 예방은 못해요. 병변이 있을 땐 당연히 성접촉 피해야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항바이러스제 억제요법도 파트너 간 전파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염 사실을 알면 파트너에게 알리고 정확한 정보로 상담해서 안전한 방법을 논의하는 거예요. HSV2와 HIV의 그 밀접한 연관성을 생각하면 효과적인 예방 백신 개발이 정말 시급하죠. 백신 개발이 정말 절실하겠네요. 특히 신생아 감염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네, 신생아 감염은 결과가 너무 심각해서 예방이 최우선이에요. 임신을 계획하거나 임신 중인 여성과 파트너에게 헤르페스 정보를 정확히 알리고 상담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임신 말기에 파트너가 감염자면 성관계 자제를 권고하는 거예요. 아, 그런 상담이 중요하군요. 네. 이미 감염된 산모라면 임신 36주쯤부터 항바이러스제 억제요법을 시작해서 분만 시 병변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이걸 통해 불필요한 제왕절개율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만 시점에 활동성 병변이 의심되거나 첫 감염 증상이 있다면 아기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왕절개를 하는 게 현재 권고되는 방법이고요. 오늘 정말 헤르페스 단순 바이러스라는 너무 흔해서 오히려 잘 몰랐던 존재에 대해 깊고 넓게 알아본 것 같습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고 특히 잠복과 재활성화, 또 증상 없는 전파, 그리고 HIV와의 위험한 관계까지 꼭 알아야 할 특징들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그렇지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의학 자료가 여러분이 HSV를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우리 면역 체계를 교묘하게 조절하면서 평생 신경세포 안에 숨어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아직 완전히 밝혀내지 못한 그런 장기적인 영향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아까 잠깐 언급된 알츠하이머병과의 연관성 연구처럼요.
이 바이러스가 단순히 피부나 점막 문제를 넘어서 신경계나 다른 전신적인 건강 문제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 이런 부분은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가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거나 탐구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